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해역에서 수습한 세 번째 시신의 실원이 밝혀졌습니다. 어제 오전 대구 계명대학교의 동산병원으로 이송된 독도 해역 수방 헬기 추락 사고의 시신은 조업 중에 손가락이 절단돼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선원 윤영호 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권영권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어제 오전 권 회장이 변사 신고를 접수하고 사인을 확인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권 회장은 최근 운전기사와 임직원 등을 상대로 폭언을 한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고요. 논란이 확산되는 권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가 되지요.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 심의위를 열고 서울 8대구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에 폐지된 이후에 4년 만에 부활이 됐네요. 상한제 적용 지역은 예상대로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 집중됐는데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22개 동이 대거 지정됐고 비강남권인 마포구 아현동과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5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이번엔 날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전국의 하늘 표정 깨끗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중부 내륙과 일부 경상 내륙에는 얼음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역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와 더불어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차가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니까 입김 나오던데요. 네. 정말요? 이거 진짜 네. 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의 핫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유 채널A 기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엄빠 권영찬 씨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장바구니 경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유 기자. 예, 제가 오늘 민감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노후 대비 얼마나 되셨나요, 여러분? 노후 대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0 초반인데 애가 9살, 6살이거든요. 그냥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노후 같은 거 없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어떠세요? 사실 아직 노후 관리를 네.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노후 대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아니, 저도 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만큼 모아서 요거 불리려고 어디다 투자했다가 홀랑 날리고. 맞아. 아, 참 안타깝습니다. 제 그러니까요. 스스로가. 그래서 네. 연금 받아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아, 근데 연금이 생각보다도 계산해 보니까 너무 네. 적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뭐 이런 소식이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예, 맞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50대 이상 중고령자에게 이 한 달에 그 노후 생활할 수 있는 최소 생활비 얼마나 들 것 같은지 물어봤더니 부부의 경우에는 176만 원, 그리고 개인은 108만 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최소 생활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가는 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말하는데, 근데 지금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52만 적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금액이 172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52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부족한 건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노령연금 수령액이 최소한의 노후 생계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적은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지금 노인들 노년 생활에 대한 준비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2007년에 정부에서 주택연금이라는 걸 출시한 예, 겁니다. 예. 아니 주택연금이라면 말 그대로 그냥 집을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연금이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를 하면서 이거를 담보로 이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방식으로 이 지급을 받는 이 공적인 보증 상품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보증에 어떤 확실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 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자신이 사는 집에서 그대로 거주하면서 월 생활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은퇴자들에게는 이제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이 따로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시려면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뭐 주택을 소유한 게 뭐 한 채든 두 채든 다주택자도 상관은 없지만 이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넘어가면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9억 원 초과의 주택이 두 개다 하시는 분은 내가 주택 하나는 3년 이내에 팔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면 그 경우에는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집값이 만약에 6억 원이에요. 그럼 60살 돼서 내가 가입을 했어. 그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요. 사망하실 때까지 매달 119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프지 않고 잘 아끼면은 우리 부부가 좀 생활할 정도 될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좀 많이 먹거든요. 그 우리나라 평균 은퇴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니 보통 주위에서 보니까 60까지는 그래도 일해야 된다고 바라보거든요. 60살. 베이비 부모들이 생각하는 건 65.9세 정도라고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그러면 65세 정도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 주변은 그렇지 않은 거고. 예, 맞습니다. 60대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해봤더니 이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퇴사한 나이가 남자의 경우에는 51.4세 그리고 아이고. 여성은 40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니 문제는 주택연금은 60살부터 받을 수 있는데 네. 제 주위에 친구들 보면요. 벌써부터 은퇴가 아니라 명퇴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 10년 동안은 뭘 먹고 살아요? 이거 네.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이 최근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에 60세였는데 55세로 낮추기로 한 건데요. 이게 가입 연령 낮추면 50대 조기 은퇴자들도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나이가 들면 뭐 의료비 등등 해서 또 나가는 돈이 또 만만치가 않고요. 네. 그러면 이 주택연금 가입하는 그 집 있잖아요. 네. 그거 전세를 좀 주고 주택연금도 좀 받고 목돈도 좀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 네, 지금까지는 임차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인 경우에만 가능했고 네. 전세나 반전세인 경우도 안 됐는데요. 이게 이번에 이 바뀌면서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해도 가능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요. 제가 6억 원 집을 갖고 있는데 주택연금을 받았어요. 1억이 올라서 7억이다. 기분이 좋아지네 갑자기. 그러면 이것도 올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금도.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주택 가격이 갑자기 크게 오르거나 내려도 네. 이 월 지급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사실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려면 9억 원이 훌쩍 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거 마련하겠다고 평생을 고생을 했고 또 평생 대출금을 갚는데 돈을 썼다면 저축을 못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새 서울 대부분 집값이 9억 원 훌쩍 넘어가기 네.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논의 중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9억 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보통 시가의 70% 안팎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그 꼼꼼히 따져봤더니 박수희 기자님이 말하니까 6억 원 주택을 담보로 하면 제가 매달 119만 원을 받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옆 동네 보니까 60세를 기준으로 내 친구는 집이 13억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나보다 2배 이상 받는 거예요? 얼마나 더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택연금 가입 문호를
시가 9억 원 훌쩍 넘는 주택까지 확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급액은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억이든 30억이든 이 주택연금 신청하면 연금은 9억 원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 최대 한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게 더 비싼 집에 살아도 연금은 똑같이 받으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주택 이 연금하고 관련해서 새롭게 논의되는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주택 소유자인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이 해당 주택이 상속 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넘기려면 이 상속권이 있는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해서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자녀가 동의해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 연금을 그냥 자동 승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던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것도 안타까운데 자녀가 만약에 그걸 반대하면은 아유 얼마나 속상해. 혼자 남은 분이고 외로워서 못해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 6억짜리가 119만 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아까 9억이 가장 높은 상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9억일 경우에 얼마라고 그랬죠? 9억 원일 경우에 그 아까 그 표 하나 또 178만 원, 아, 그러니까 여기 있나? 13억 원도 똑같이 178만 예. 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언제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아까 낮춘다고 말씀드렸죠. 60세에서 55세로 이 낮추는 조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가 속도를 내서 협의점을 찾는다면 내년 1분기부터는 가입 연령을 바로 낮추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따져봐요. 우리가 네. 지금 쫙 급하게 갔으니까 9억짜리 내 집을 주택연금을 받아. 그럼 178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재연금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평균 연금이 52만 원인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60만 원 잡아요. 아니 계산하기 좋게 70만 원 잡아. 나오나? 70만 원? 아니 60만 원. 네. 7, 2, 14, 13, 238만 8만 원. 그죠? 네. 230. 그다음에 더 나올 거 없나? 없죠. 없죠. 뭐 주식 같은 거 아니야. 투자하세요? 없잖아요. 아니 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내도 나오잖아. 아, 그 연금이라는 게 둘 다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개인이 그러면 받는 거니까. 아내가 받는 연금을 한 30만 원 잡으면 지금 얼마죠? 그러면 200. 그러면 268만 원. 268만 원. 그 정도면 짭짤한데요? 네. 268만 원 정도면 그죠? 예. 그러면 정도면 알았어요. 진도 나가요 그러면. 268만 원이 확보됐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누그러지네. 네. 예, 그러면 이 연금을 가입을 해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가입해야 돼요? 네,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네. 관할하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가 있잖아요. 네. 거기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그냥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찾으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입하러 가시잖아요. 네. 깜짝 놀라시게 되는 일이 뭘까? 벌어집니다. 놀라요? 서비스를 너무 잘해줘서 깜짝 놀랐나?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막 계산하셔서 뭐 내가 한 달에 260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왜요? 그래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툭툭 갑툭튀가 되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보증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증료는 뭐지? 보증료가 그럼 보험료 같은 거예요? 보험료 같은 거예요.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네. 쪼개서 월 생활비를 받은 거잖아요. 아, 그런데 제가 가입자인데 네. 제가 장수를 해요. 아, 집값 이상을 받았는데 제가 계속 살아. 100세 이상으로. 예, 막. 그럼 돈을 계속 줘야 돼. 예. 이걸 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료로 보증료를 받게 되는데 이 보증료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초기 보증료 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월 베이스로 어.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 보증료가 발생하고요. 그럼 비용은 이게 다냐? 아닙니다. 소소한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데 법무사 비용 들어가요. 아. 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대출기관에 인지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하는 비용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든다는 걸 모르고 가셨다가는 뭐 이렇게 비용이 들어 그래서 에이 가입 안 해. 안 됩니다. 이런 비용은 원래 드는 거고요. 네. 그래도 가입을 해 두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대출 받을 때 이거저거 내는 거랑 네. 거의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는 게 좀 중요할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방식도 궁금한데요. 네, 지급 방식 크게 세 가지 있는데요.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 그리고 확정 기간 혼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보통 종신이면 저는 돌아가실 때까지 주택연금을 다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확정 기간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 일정 기간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종신 기간 방식이고요. 주택연금이 크게 종신 방식하고 확정 방식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종신 방식은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확정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아까 말씀하셨던 방식, 그러니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 방식 많이들 선택하십니다. 이게 보험금 지급 방식하고 어떻게 보니까 비슷하네. 종신형이 있고 확정해서 딱 그 기간만큼 받는 게 네. 있고 그게 그렇거든요. 네. 혼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근데 그 세 가지가 살짝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자세히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 종신 지급 방식은 인출 한도 같은 거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월 지급금을 지급받으시는 거고요. 그 종신 혼합 방식은 이 주택연금 가입하실 때 한도를 50% 이내로 인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금액을 월 지급금으로 사망하실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거고요. 확정 혼합 방식은 이게 좀 혼합된 방식입니다. 대출 한도의 50% 이내로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나머지 금액을 월 지급금으로 대신 약정된 기간 동안 지급을 받는 건데요. 이 확정 방식으로 가입할 때는 이 반드시 대출 한도의 5%를 인출 한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혼합 방식밖에 없습니다. 네. 통상 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종신 지급 방식을 많이 선호하시더라. 네. 이게 현재까지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이걸 들어놓고 오래 사시면 또 이익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오래 사시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공공기관에서는 아까 보증료를 받는 거예요. 네. 오래 사시는 게 이익이고. 또 하나가 이게 주택연금을 들어놓으면요. 불효자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게 집 하나 그 부모님이 있는데 꼭 뭐 사업할 때 돈 필요하다고 요거 담보로 대출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거 날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요걸 해놓으면 그래도 안전장치가 돼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금만 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 살기에는 내 노후가 불안하다 하면 내가 9억 정도의 집이 하나 있다. 그러면 주택연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취지로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뜨겁게 떠올랐던 이슈를 파헤쳐보는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번엔 이슈는 또 뭐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있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 한순간에 정말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의 사연을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네요. 자, 어떤 자막이 뜰까요? 내 아들 엄마 두고 어디 갔니? 네. 예. 저게 실제로 어머님이 토로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난 31일 독도에서 이 부상자를 급히 네. 싣고 이륙했던 구조 헬기가 독도 앞바다에 추락하는 사건이 저희 있었죠.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 원주 출신의 고 이종후 부기장을 잃은 그 이 부기장의 어머님의 말씀이에요. 네, 지난달 31일 밤 11시 29분 독도에서 일어난 소방헬기 추락 사고입니다. 독도에서 홍게 조업 중에 손가락에 절단된 응급 환자를 대구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이동을 했던 헬기가 이륙한 뒤 2분에서 3분 사이에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사고 헬기에는 기장 김종필, 부기장 이종후, 정비실장 서정용, 구급대원 배혁과 박단비를 비롯해서 선원 윤영호 씨와 박기동 씨 등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탑승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신을 찾은 분들은 고 이종후 부기장과 서정용 정비실장, 선원 윤영호 씨고요. 나머지 4분의 생사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다른 분들의 목숨을 살리러 가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20대 사회 초년생부터 40대 가장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일할 한참 창창한 나이에 또 한 집의 아들이자 아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좀 침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네. 가족사로 들어가 보면 정말 이게 구구절절한 사연이 더 가슴을 아프게 해요. 지금 이종후 부기장은 30대 후반이세요. 그런데 3남매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젊은 나이인데 얼마 전에 간암으로 아이고.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은 더욱 장남에게 의존하고 그리고 이종후 부기장도 어머님에게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장남까지도 주검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 이 효자 아들을 좋아하셨고요. 예. 휴대폰에 장한 아들 이렇게 이 저장이 돼 있는데 아이고 속상해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본 건 언제였어요?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 결혼을 해서 대구에 살고 있거든요. 어머님은 원주에 살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불쑥 어머님을 찾아와서 엄마 꽃게탕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꽃게탕을 먹고 수다를 늦게까지 떨다가 이제 돌아간 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정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며칠 전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또 결혼을 하셨으면은 혹시 자녀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8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속상해. 8살짜리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다고 충분히 그 이해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31일 사고 나기 사흘 전이 아들 생일이었고요. 아이고. 아들 생일 파티를 하면서 찍은 가족 사진이 네. 마지막 추억이 됐습니다. 네, 다정했던 아들이자 아버지였는데 동료들에게는 또 어떤 동료였다고 하던가요? 동료들이 기억하는 것은 네 글자예요. 솔선수범. 항상 앞장서는 동료였고 인덕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너무 좋은 동료들인데 그것 때문에 이 시신을 수습하던 동료들이 정말 이 시신을 구급차에 옮기고 울컥해서 오열하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네. 이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 좋던데,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세 번째 시신 수습이 됐는데 신원 확인이 됐어요. 그 손가락이 절단된 그 선원인 걸로 네. 밝혀졌는데 우여곡절이 또 많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분이 어제 새벽에 뒤늦게 수습이 됐지만 네. 사실 지난 2일에 수습됐어야 할 분입니다. 네. 2일에 수색 당국이 추락한 헬기 인근에서 2구 그리고 기내에서 한 구가 발견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인양을 해보니 기내에서 한 구가 발견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예, 알고 보니까 인양 중에 유실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소방 헬기 동체를 인양했으나 기내에서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길어졌고 네. 어제 새벽에야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수색 당국은 저도 애초에는 속보, 시신 3구 발견 그랬는데 인양은 2구. 네. 한 구는 어디 갔을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아무래도 인양을 하는 과정에 예. 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체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장비의 무게라든가 동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네. 유실됐을 것으로 일단은 추정은 네. 됐었습니다. 그래도 유실되지 않게 잘 처리를 한 이후에 인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네네. 말도 그래서 있었거든요. 그 조치들을 취했어요. 유실 방지 그물망 우리가 이제 해상 재난 때 많이 나오는 건데 네. 이중으로 쳤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구나 했었는데 네. 결국은 이게 이 물의 무게보다는 이게 금속의 무게가 더 강하다 보니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예. 아마 추정은 되는데 그런데다가 또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 새벽 이제 자정이 지난 무렵부터 네. 이 수색을 이제 야간에 할 예정이었는데 장비 하나가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동 함정 위치 유지 장치라고 하는 게 고장이 나면서 좀 수습이 한동안 난항을 겪었습니다. 아니 지금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빨리라도 네. 뭔가를 좀 얻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요때 또 고장 날 게 뭐예요? 미리미리 점검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없었어야 하고 없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일단 고장이 난 이상 구조 과정에서도 안전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정하고 수리하는 이 시간이 필요했고요. 결국 이 시신 수습 작업은 오후 5시 45분까지 좀 늦춰진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유가족 옆에서 해주는데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요 정말 천군만금으로 맞아요. 너무 아프다고 예.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신원이 확인된 세 분 희생자는 지금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에 안치가 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못 찾았잖아요. 네. 생사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가족들의 마음 뭐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애가 타죠. 네. 애가 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부기장은 아까 이종호 부기장 예. 얘기를 드렸지만 그 기장이 계시잖아요. 네. 김종필 기장이 계신데 이 부인이 안타까워하는 대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을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블랙박스가 이제 인양될 거고 네. 사고 조사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런저런 억측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조종하는 기장이 피로가 누적돼 있었던 거 아니야? 밤에 갑자기 출동했다면서 이런 얘기들에 지금 이 실종자 가족은 상처를 받아요. 예. 지금 항상 이 최고의 조종 능력을 유지하고 있던
우리 부군이다. 예. 이런 억측은 좀 삼가해달라. 독도를 여러 번 오간 베테랑이라고 부인이 전하고 계시고요. 또 야간 비행에 대해서 교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훌륭한 베테랑인데 예. 계기판을 야간에 보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가르쳐주는 교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원인이 다 나온 후에 뭐 혹시 이제 조종사의 과실 문제라든가 뭐 기체 결함 문제라든가 혹은 악천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꼽아도 되지 않겠는가. 네. 조금 기다려달라. 사실 지금 실종자 가족이 누구보다 애타는데 네. 이런 얘기를 전할 정도면 이중 삼중으로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그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맞아요. 그러면 남편의 생사조차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방송에서 물론 이제 다급하니까 하는데 좀 조금이라도 조심해야지 유가족의 마음은 또 남은 가족의 마음은요 상처를 덜 받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안타까운 사연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종된 가족 중에 이 3개월 전에 결혼한 새신랑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그 지난 8월에 나 새신랑 됐다고 좋아했던 배혁 대원 이야기입니다. 이 아내분이 한 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내 남편은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혹시 동체에서 탈출했다면 이 독도 부속섬 어딘가에 지금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샅샅이 좀 찾아봐 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수영을 잘하니까 탈출을 했다면 구조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어릴 적부터 수영을 배웠고 또 중학교 때 스킨스쿠버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물하고 또 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수중구조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서 군 생활을 해난구조대에서 했고 또 세월호 때 직접 구조 작업도 예. 하셨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대원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아들은 절대 물에서 죽을 아이가 아니다. 내 아들은 바다에 빠진 사람들에게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믿음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예. 또 배대원이 남긴 뭐 또 마지막 말이 있었다면서요. 네, 마지막 메시지가 이 사고 일어난 날 밤 10시쯤에, 그러니까 정확히 오후 9시 45분쯤에 예. 헬기에 오른 다음에 나 독도 간다. 이렇게 보낸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이 실종자 중에는 임용 1년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임용된 박단비 대원인데요. 나이도 굉장히 어립니다. 아직 20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헬기 중에 유일한 여성 탑승자였고요. 가슴에 달린 소방관 마크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 박단비 대원이 어머니와 많이 닮았고 어머니와 너무 사랑스러운 모녀 관계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해서 어머니를 자신이 일하는 이 소방대에 견학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이 어머니도 박 대원이 입었던 옷을 함께 입으면서 사진도 찍고 너무 행복해한 모녀였다고 하는데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고도 사고지만서 소방대원이니까 좀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구조를 요청했던 민간인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응급 환자와 함께 헬기에 탑승했던 박기동 씨인데요. 이분 아버님은 아직도 좀 빨리 아들 좀 찾게 해달라고 여기저기 지금 방문하시면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기동 씨는 일남 삼녀 중에 외아들이면서 맞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집안의 기둥이었다고 해요. 선원 생활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그래서 이 가족을 지탱하는 정말 중요한 축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그 상실감이 이 가족 전체에게 너무나 아프다고 하거든요. 많은 좀 위로를 주변에서 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네요. 지난 목요일에 이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네. 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색 작업. 네, 지금 동체 인양은 끝난 만큼 실종자 수색 작업에 전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함정이 9척이나 투입이 돼 있는데요. 그 해저 표층을 탐사하는 이여도호로 수중 수색하고 있고 순환구조함 청해진함도 투입이 됐고요. 또 어제 오후부터는 이 해군 수상함 구조함인 광양함도 투입해서 수중 무인 탐사기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실종자들이 해류에 떠밀려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도에서 54km까지는 해상 수색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고 지점에서 21km에서 한 35km 떨어진 해상에 헬기의 잔해, 부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넓게 퍼져나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당국은 지금 찾지 못한 실종자들은 헬기 추락 지점에서 멀리 벗어났을 것으로 보진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서해 쪽에서 해상 사고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서해는 물살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유속에 의한 유실이 범위가 큽니다. 예. 동해는 물의 흐름이 거의 없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멀리 유실되진 않는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수색을 하지 못한 구획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추락 지점에서부터 꼼꼼하게 해 나가는데 잠수사들은 지금 수중 탐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네. 또 드론은 해안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말 노력하니까요. 진짜 실종자 한 분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찾는데 또 조금 급한 얘기일 수도 있긴 있는데 제 남은 가족도 사실은 좀 많이 제가 걱정이 돼요. 그러면은 혹시 아까 아버지이자 또 아들이니까 혹시 이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걱정스러워요. 현재까지는 이제 사망 확인자가 있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실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그 보험 문제에서는 다행스러운 게 지난해 7월에 소방청과 각 시도의 지자체의 소방대가 새로 보험을 갱신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망자의 경우 한 이제 인당 5억 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고 원인 조사가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시간이 걸립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고 그리고 처리 기간과 상황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희생자 예우는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소방 공무원 분들이시잖아요. 네.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순직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국가유공자가 당연히 지정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위험직무 순직 인정 절차도 밟을 수 있고 또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2014년 7월 그 세월호 사고 수습 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구조에 참여했던 소방 헬기가 돌아가다가 복귀하다가 추락한 사고가 예. 있었어요. 이때 이 5분이 순직하셨는데 모두 국가유공자가 돼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위험직무 순직은 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이 직무로 인정받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 지금 자막 나가고 있네요.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다가 순직하신 경우, 또 인명구조 구급 작업에 참여하다가 또 혹은 지원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경우, 또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 안전 활동,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제거에 출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모두 다 이 순직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러한 것이 있는데 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사고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가? 저는 뭐 당연히 해당한다고 예. 보지만 절차적으로는 위원회에 이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위험 직무 순직이 인정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국가 보훈처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되고 그리고 국가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후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해드려야 할 일들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이 있는데 가족들이 가장 힘든 게 가족을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치 가장 큰 상처가 없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 요원이나 좀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는지 그것도 좀 걱정은 되거든요. 네, 이미 심리 상담실 2곳이 이 현장 주변에 설치돼서 이 실종자 가족과 또 유가족 분들에 대한 심리 치료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 과거 우리가 참사에서 보듯이 이런 경우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예. 출동을 해서 사고 수습 과정과 병행해서 또 가족분들에 대한 상담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로도 우리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실종자들 빨리 찾아내서 가족의 품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 이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예. 네, 채널A에서 방송된 뉴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살았던 70대 노모와 딸 셋. 이렇게 네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모델링을 맡은 업체 직원은 이들의 집을 찾았다가 인기척이 없고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들이 숨진 지 한 달쯤 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자 방역에 나선 겁니다. 냄새 때문에 분들이 괴로워 당해가지고 한치하고 살균도 나는데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를 겪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네, 지난 2일 서울 성북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노모와 딸 3명, 이렇게 일가족 4명이 목숨을 버린 사건입니다. 아니 저도 이 내용을 채널A에서 접했는데요. 근데 생활고로 일가족이
이게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이 하늘나라로 간다 이런 내용이 적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아이고. 유서가 발견이 네. 되는데 이게 네. 누가 작성하신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충격적인 건 이 시신이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발견이 됐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확인된 건 지난 2일이에요. 예. 이 건물 보수공사를 위해서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가 이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런 인기척도 없고 문도 네. 열어주지 않는데 악취가 풍겼다고 해요. 여기서 뭔가를 감지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 네모녀의 시신을 확인했는데 네. 경찰이 추정한 바로는 이미 한 달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살면서 한 3번의 큰 위기를 겪다 보니까 예. 힘들어하는 분은 절대 그것만은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오죽 경제적인 게 어려웠으면은 이거를 선택했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좌절감이겠죠. 이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만 이 네모녀의 카드 대금 체납, 네. 은행 대출금 이런 게 네. 한 수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럼 뭔가 소득이 있어야 우리가 빚을 갚아나가면서 이게 뭐 1년 걸리겠지, 10년 걸리겠지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네모녀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수천만 원의 빚은 있는데 소득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첫째 딸하고 셋째 딸이 성북구에서 자영업을 했었는데 이 요즘 장사 어렵죠. 장사가 여의치 않아서 이거 접었고요. 보증금 다 까먹고 사업은 접었고 둘째 딸만 회사원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지난 7월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세 딸의 소득은 없어요. 그럼 이 어머니가 한 달에 38만 원 정도 받는 아까 우리가 연금 얘기했지만 예. 정말 기초연금 찔끔 국민연금 찔끔해서 월 4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네. 내 모녀가 생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도 있지만 더해서 아까 빚, 이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자택을 확인해 봤더니 이 우체통에 채무 변제 독촉하는 우편물들 10여 개가 이 열린 채로 지금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중 일부는 뭐 강제 집행 이런 강제 채권 추심을 예고하는 그런 글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변제 기한이 주로 최근이죠. 10월 하순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도 2달 넘게 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건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2014년 2월인가요?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에 나온 게 뭐 수도 요금, 전기 요금 이런 거 체납되거나 뭐 네. 밀린 거,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도 신용카드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런 거에서 고위험 가구를 발굴해서 네. 도와주는 시스템. 이게 가동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항상 사건이 터지면 네. 사각지대가 그때 발견이 되는데 네. 이 경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전기요금이 체납됐다 네. 혹은 뭐 수도가 끊겼다 그럼 이 가구에는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 네모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다는 건데 공동주택은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통으로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확인해줘야 되냐면 그렇군요. 관리사무소가 일일이 확인해줘야 되는데 아파트 거주자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네. 지역 주민들과의 또 관계 때문에 셀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사각지대가 하나 확인이 된 그렇군요. 거죠. 근데 전기 요금 체납 외에요. 이 건강보험료를 사실은 2-3달만 해도 막 문자 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반대로 그걸 좀 파악해서 미리 예방하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다각적으로 파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요?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면 네. 확인이 됩니다. 또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녀의 경우에 지난 7월, 8월, 9월 건강보험이 3개월 체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더 있었으면 확인이 되지만 이미 우리가 확인했을 때 한 달 전에 사망하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네. 또 여기도 기간 그러네. 요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아니, 게다가 또 아까 카드 대금 예. 체납액 통장마저 압류됐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 기본적으로 좀 살기 좀 내떴으면 좋겠는데 카드 대금을 체납하면은 생계가 어려운 가정으로 생각하는 건 좀 기본으로 알 수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 지자체가 출동하게 돼 있는데요. 예.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 연체가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찾아가게 돼요. 예. 이 왜 그런 금액 한도를 정해놨을까? 1,000만 원 정도 초과 체납자는 고소득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층들인데 네. 1,000만 원 이상 정도 대출이 있다고 하면 뭔가 보증이 있으니까 담보가 있거나 이 신용이 되거나 하니까 대출된 거 아니냐. 예.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수천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 1,000만 원 구간을 넘어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또 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니, 이 또한 사각지대에 안타깝습니다. 다 걸려있네. 다 사각지대가 다 걸린 네. 거죠. 그렇게 되네. 사실 뭐 개인 회생이라던가 뭐 개인 파산이라던가 이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이 돼 있지만 네.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무 지원 제도 요건도 굉장히 엄격한데다 서류 지원도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또 법무사 통한다면 가격도 또 비용도 들어가죠.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이용을 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참 기사들 보면 이런 동반 자살 소식들도 심심찮게 들려오는데요. 생활고가 부른 비극이 참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수희 기자, 그렇죠. 네. 경제 문제, 뭐 일반인의 자살, 뭐 이런 게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경제 문제로 이게 귀착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부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 자살 태도 조사 결과 자살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8.5%, 그러니까 거의 5명 중 1명꼴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 주된 이유가 경제적 문제가 34.9%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자살에 따른 사망률이 지금 5년 만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거든요. 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가 13,670명, 그러니까 전년 대비 10%나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자살률,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이 네. 26.6명으로 나왔는데 이것 역시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가량 증가한 겁니다. 여기서 저는 좀 이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경남 김해에서도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동반 극단적인 선택이 네. 있었는데 가장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112에 스스로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해 보니 일가족은 사망해 있고 가장은 쓰러져 있었는데 네.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신고하게 됐다. 자포자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문제가 이런 사건이 종종 터지는데 동반자살이란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극단적 선택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나 자녀는 죄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동반 살인이라고 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러한 선택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려야 한다. 네. 못하게 해야 한다. 네. 예방해야 한다. 이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가족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 평등하기 때문에 혹시 가장이 힘들다 그래서 같이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소유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자살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근데 또 범죄에 있어서도 너무나 어려워서 네. 생활고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돈 3만 원 때문에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네,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골목길 모습입니다. 50대 남성이 걸어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걸어가시다가 예, 남성이 걸어가는 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엇갈리는 순간 떨어졌어. 예, 도로에 주저앉아버립니다. 아이고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예, 언뜻 보면 자동차 사이드에 손을 부딪힌 것 같은데요. 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요? 차량과 엇갈리는 순간에 손을 차량 쪽으로 뻗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대문구 일대 아이고, 골목길을 뻗었네, 돌며 주행 중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이 팔을 부딪히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범이었습니다. 상습 사기범으로 예,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간혹 이제 보도가 되는데요. 이 손목치기 수법이라고 하는 게 참 고난이도의 예. 사기 수법이에요. 예. 이 손목치기범들은 이 기록에 남는 보험 처리보다는 아유 몇만 원 드리고 그냥 합의하자 이런 이제 이 운전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건데 통상 얼마를 요구하냐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내가 병원에 가서 좀 치료받겠습니다 하고 그 정도 돈을 받는데 지금 이 남자의 경우에도 12차례에 걸쳐서 편취한 돈은 불과 한 22만 원 정도예요.
자신의 몸이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도 만약에 도로를 가다가 누군가 손을 댔으면 그 상황을 모르니까 네네. 깜짝 놀라서 보험회가에 저는 보험 말고 그냥 조금만 주세요 하면은 놀라서 나도 드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검거된 거예요? 그런 소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서 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영상 잠깐 볼까요? 네. 피해자 중에 한 명이 골목길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인상 차기를 상대로 시간대, 장소 해서 현장의 CCTV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탐문하던 과정에서 A 씨를 이제 특정을 하게 된 거죠. 탐문을 계속 하던 중에 이제 다른 피해자들이 또 발생했고 운전자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서 현금을 3만 원, 5만 원 파스값을 요구하길래 이렇게 현장에서 끝났다는 자진 신고처를 뒤져봤더니 A 씨 인상 차기와 동일한 인물로 또 확인이 됐고 누번 기간과 전력이 상당한 것을 알고 저희가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생활고로 뭐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한번 짚고 마무리 좀 할까요? 네네네. 이 복지 사각지대 지금 촘촘하게 만들었는데 다 네. 비껴가는 경우가 네. 이번에 뇌모녀 사건에서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서로 좀 크로스 체크하는 체계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 뭐 이제 그게 구조 당국, 중앙 정부 또 지원을 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 시스템으로 묶이지 않다 보니까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는 뭐 금융부채 또는 지자체 어떤 뭐 복지 비용. 근데 이게 좀 통합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컨트롤 타워가 등장할 때가 네. 됐다.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었네요. 예, 오늘 정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월 31일 날 뭐 하셨습니까? 그날이 할로윈데이였는데 요즘에 할로윈데이를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과연 올해는 어떤 할로윈 행사들이 열렸는지 그 뜨거웠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지난달 밤 뭔가에 쫓기는 사람들. 너무 즐겁고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진짜 내년에도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활동이 몇 개 없는데 이건 진짜 내년에 맞아. 헬로윈데이를 맞이해 으스스한 분장 퍼레이드는 물론 기괴한 음식들까지 펼쳐졌다는데요. 한국에서 벌어진 이색 헬로윈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인 헬로윈데이. 헬로윈데이는 귀신 분장을 한 아이들에게 사탕과 초콜릿 등을 줘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시작된 연례 행사인데요. 어느덧 전 세계 축제가 된 헬로윈은 2000년대 초부터 국내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헬로윈을 즐기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식당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는데요. 안을 둘러보니 오잉? 회개한 광대부터 마니어, 거기다 수녀 귀신까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식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도 분장을 하고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저희 닭다리 스테이크 하나랑요. 그다음에 해물크림 리조또 하나랑. 난생 처음 보는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이들이 신기해 할 만한 컨셉이라서 흥미 가질 만한 컨셉이라서 사실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핏줄이 선 달걀 토핑부터 거미줄이 얹어진 피자, 거기다 해골 모양의 프라이까지 있는데요. 뿐만이 아닙니다. 드릴게요. 블루라임 어느 쪽이세요? 이쪽에 드릴게요. 블루라임은 좀 새콤하고 파인애플은 되게 달달해요. 만약에 너무 달고 새콤하면 음료마저 수액 봉투에 담겨 나오는데요. 독특한 콘셉트 덕에 젊은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특이하고 약간 일반이랑 좀 다른 일반적인 레스토랑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의 문화를 한 번씩 즐겨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재밌었어요. 이번엔 헬로윈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는 잠실의 한 빌딩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무시무시한 좀비들이 사람들을 맞이해 주는데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긴 줄이 눈에 띕니다. 뭐하려고 다들 이렇게 모였대요? 달리고 싶어서 좀 병원에서 너무 갇혀 지냈지?
자처진에서 뛰러 왔어요. 오늘 할로윈이라서 좀비한테 쫓기는 컨셉으로 하는 마라톤 하러 왔어요. 서울 전역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콘셉트로 진행되는 좀비 마라톤은 각자 세 개의 생명줄을 달고 좀비들을 피해 건물 내 숨어있는 백신을 찾아내는 위생 마라톤인데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모이던 사람들, 과연 서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올라가요 이제. 드디어 백신을 찾으러 출발하고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청각에 예민한 좀비들을 피해 실험실에 숨어있는 아이를 구출해내는 것. 어두컴컴한 공간 속에서 아이를 찾는 참가자들. 그때 드디어 아이를 찾았는데요. 아이를 구출하려는 순간 울음소리에 깨어난 좀비 때 참가자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탈출구로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두 번째 관문은 술래잡기. 미션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위해 달려드는 좀비 떼들. 좀비들의 습격에 간신히 지켜온 생명줄도 뜯겨버리고 너무 힘들어요. 음산한 분위기의 마지막 미션 장소로 들어가니 좀비 시체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데요. 과연 백신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백신은 저 좀비 손 안에 있습니다. 백신은 좀비가 된 의사 손에 쥐어있는 백신 주사기를 용기를 내어 몰래 뺐는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미션을 수행한 후 기념사진을 남기는 사람들. 그런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방심한 참가자들을 위한 마지막 깜짝 이벤트. 건물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진 절대로 방심해선 안 된다네요. 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살면서 이런 복장이나 이런 분장 안 했을 텐데 너무 재밌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뛰는 것도 의미 있고 술 먹는 것보다 건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하에서도 또 다른 행사가 펼쳐졌다는데요. 바로 80년대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지하 주차장 롤러장입니다. 이곳 역시 헬로윈을 맞이해 분장한 사람들로 가득하네요. 롤러장은 조금 이렇게 운동 스포츠 같은 느낌이니까 아이들도 같이 와가지고 좀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가족이 많이 온다는데요. 아빠가 못하니까 재미없어요. 잘 타는 사람이 가르쳐줘야지. 아니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좋네요. 그래도 이런 이벤트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괴한 음식부터 좀비 마라톤, 거기다 롤러장까지 내년 헬로윈에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는 각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투데이 시간입니다. 네, 경기도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서울에서 1시간 남짓만 달려가도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을 명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해 이름 붙여진 가평 호명산. 청평댐 뒤로 우뚝 솟은 산 정상에 오르면 넓은 호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한가로이 호숫가를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돌아보며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단풍나무 아래 앉아 나눠 마시는 차 한 잔에 마음속 답답함도 모두 날아갑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나왔는데요. 날씨도 적당하고 햇볕도 적당하고 또 나무들이 너무 색깔이 예뻐서 이렇게 우울했던 마음이 아주 밝아지는 것 같아요. 산등성이를 따라 은빛 물결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20만 제곱미터 면적에 이르는 전국 5대 억새군락지 경기도 포천 명성산입니다. 단풍을 보며 산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바람에 춤추는 억새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었죠. 네, 진짜 마음속으로 다 담아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어요. 도심 속 생태공원에는 산책로에 쌓인 낙엽들과 국화, 가을 장미가 깊어가는 가을을 말해줍니다.
계곡 단풍을 아찔한 다리에서 볼 수 있는 한탄강 흔들다리, 경기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소요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서울릉도 가을이 주는 색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채널A 이상현입니다. 아, 멋지네요. 다음은 경상남도 밀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국제 주니어 배드민턴 대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어요. 네, 미래 국가대표를 꿈꾸는 세계 각국의 유망주들의 열전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빠르게 날아오는 셔틀콕을 민첩하게 받아치고 네트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집니다. 경남 밀양에서 열린 코리아 주니어 오픈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입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의 승인을 받은 국내 유일의 국제 주니어 대회입니다. 연령별로 해서 이런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가 있음으로써 저희들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대회에는 한국과 미국 등 16개국 1,400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11세부터 19세까지 어린 선수들은 실력을 겨루며 미래 국가대표의 꿈을 키웠습니다. 우리나라는 18개 종목 중 11개를 석권하며 배드민턴 강국임을 입증했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또 대표팀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대표팀 또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대회를 열고 있는 경남 밀양시는 지역 알리기와 경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으로 연중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인근 상과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채널A 홍진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오산 소식입니다. 오산 주민이라면 누구나 책을 빌리고 또 강의도 들을 수 있는 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도서관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엄마와 함께 누워 그림책을 보며 독서 삼배경에 빠져봅니다. 친구들과 책꽂이 사이를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마치 놀이방이나 카페를 연상케 하는 이곳은 경기도 오산의 고현초 꿈키움 도서관입니다. 오산시와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전국 첫 시민 개방형 도서관으로 지난 7월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손잡고 마을 한 바퀴 돌듯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도서관이 생겨서 접근성이 좋아진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한가운데 강의실을 배치했습니다.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커피도 마시고 이웃을 만나고 또 아이들을 또 기다리고 또 그 공간 안에서 책도 보고 주민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고 오산시는 시민 개방형 도서관을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신선미입니다. 네, 다음은 대구 수성구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재활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버려지는 제품을 재활용하는 걸 넘어서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서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네, 대구 수성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재활용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준비했습니다. 음료 스캔을 가위로 잘라내 꾹꾹 눌러 펴고 스티로폼 위에 형형색색 물감을 뿌립니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장식품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이거 어디에 걸어 두실 거예요? 제 방문 앞에 걸어둘 거예요. 참가자들은 이렇게 원하는 문구를 넣어 액자를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들은 바로 이 쓰레기 더미에서 골라낸 스티로폼으로 만든 겁니다. 대구 수성구가 운영하는 재활용 체험 교육입니다. 주민들이 내놓는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버려진 물건을 가치 있는 물건으로 재창조하는 생활용품 만들기부터 올바른 분리 배출법을 배웁니다. 버려지는 걸 다시 재활용하고 재사용해서 이렇게 예쁜 작품이 탄생되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분리수거하자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들어 교육을 받은 주민이 800명이 넘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다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전환시켜서 만들어보고 또 이것을 사용 가능하게 해보는 것,
인식을 전환시키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널A 배유미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라남도 해남 소식입니다. 해남군 대흥사 일대에서는 제1회 해남 미남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 농산물들을 활용한 궁중 사찰 음식과 2019인분 닭장 떡국 시식 행사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나흘간 열린 축제에는 1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땅끝 해남의 대표 축제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청남도 소식인데요.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새조개 대량 완전 양식에 도전하는데 내년부터 3년 동안 새조개 인공 부화부터 상품 생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연구소는 2016년부터 새조개 인공부화 기술 개발에 돌입해 올해 어린 새조개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거제시 소식입니다. 2019년 거제 섬앤섬길 전국 걷기 축제가 오는 16일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양지암 등대길 등 5개 코스에서 다양한 걷기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오는 13일까지 거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 접수를 받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될 듯하니 참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최대 과제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방위산업이 자주국방을 넘어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각종 기관포와 기관총,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42톤의 육중한 차체가 최고 시속 65km로 달립니다. 최근 호주군의 미래형 장갑차 사업 최종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된 국산 장갑차 레드백입니다. 현재 기갑 분야 세계 최고인 독일과 경쟁 중인데 최종 승자는 3년 뒤 결정됩니다. 호주에서 한번 뼈를 묻어보자는 그런 각오로 호주에서만 유일하게 자생하고 있는 그런 거미의 이름을 저희 모델명으로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도 해외 무대를 누비는 등 최근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을 넘어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 체질도 국가 주도에서 기업 주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방산 기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보다 빠르게 개발하는 기업 주도형 산업으로 변모하고 정부도 방위산업을 수출 주도형으로 바꾸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우리의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술 개발 때 업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개선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최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큰데요. 앞으로 건설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살펴보는 2019 동아건설 부동산 정책 포럼이 어제 열렸습니다. 앞으로 건설 부동산 시장에는 5G 같은 첨단 기술이 결합되면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이용자 편의를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과 합쳐진 건설 부동산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입김나게 쌀쌀하니까 가을 왔습니다 했는데 이제 가는 가을 걱정하게 생겼어요. 가는 네. 가을 가기 전에 딱 붙들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